안녕하세요. 풀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2023 시즌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2024 시즌이 다가온 느낌을 저희 맨날 썰 방송에서 그런가? 그리고 올해는 또 아챔 때문에 또 일찍 또 시즌을 뭐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빠르게 소집하는 팀들도 생기고 있고요. 음, 어쨌든 2024년 시즌에는 과연 어떻게 K리그가 달라지는지 또 바뀔 것 같아. 알고 보면은 네. 여러분들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으니까 네.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도 규정 이게 뭐 중요하긴 한데 그거에 앞서서 2024 시즌은 좀 어떻게 될 거다. 네,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지금 파란색을 입고 있는데 네. 내년 시즌에 역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수원 삼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일단 수원 삼성이 강등이 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그치. 일단 첫 번째는 당장 슈퍼 매치와 음, 수원 더비가 사라집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현대가 더비, 동해안 더비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기는 하지만 네. 뭐 K리그 전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뭐 옛날엔 피파 선정한 뭐 7대 뭐 더비 맞아. 중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디서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K리그를 가장 대표하는 더비는 누가 뭐래도 슈퍼매치였거든요. 슈퍼매치였죠. 올 시즌에도 뭐 3만 6천 명 이상의 관중이 찾아올 정도로 음, 명불허전의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수원의 강등으로 아쉽게 이 K리그의 가장 중요했던 자산 흥행 카드 중에 하나를 잃은 듯한 느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기에 또 K리그 2는 와 지금 벌써 K리그 2 관계자들이 얘기하는데 술렁술렁해. 네. 그러니까 수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공룡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원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K리그 1을 경험해 보지 않은 팀들은 수원 삼성의 빅버드에서의 그 열정적인 서포팅 그치. 이런 수준의 규모의 응원전을 경험을 해본 팀이 거의 없거든요.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들을 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승격을 위해 싸우는 팀은 수원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네. 2023년 시즌 K리그 2를 보면은 부산 부천전 빼놓고는 관중 수가 8천 명을 넘긴 경기가 없더라고요. 수원 팬들의 화력을 생각하면 와 10,000명, 뭐 2만 명 가까운 경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마 2부 프런트 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수원을 아마 원정 팬을 모시게 할 때 약간 시행착오도 나올 수도 있겠고 뭐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포 같은 데는 진짜 만약에 그 원정석이 좀 더뎌진다면 네. 수용도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아예 문화가 바뀔 수 있어요. 원정석 규모를 넓힌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또 아직 수원에서 확정 발표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염기훈 체제가 좀 유력한 상황에서 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관심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부터가 이미 지금 첫 키워드로 수원 한 것 봐도 K리그 2라고 보지 않고 거의 존재감 자체는 K리그 1에서도 상위권이니까. 늘. 그러니까 뭐 네. 언론이 다뤄지는 횟수 역시 거의 K1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최순호 단장이 수원 FC 단장이 왜 자꾸 빅보드 이렇게 공중 사용을 제대로 네. 불을 지펴놨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최순호 단장의 바람대로 성사가 된다면 그것 또한 다양한 말들을 남길 것 같아서 수원 삼성은 올 시즌 여러모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여러모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팀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는 달라진 풍경을 뽑았습니다. 특히 시즌 초에는 좀 많은 게 바뀔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ACL 플레이오프를 시즌 초에 치렀죠. 그래서 추운 날씨, 잔디 색깔도 뭐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고 선수들도 장갑 끼고 뛰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ACL이 추춘제로 열리다 보니까 조별리그까지 2023년까지 치르고 네. 2024년 2월부터 16강 토너먼트에 진입하는 기이한 일정이 펼쳐졌습니다. K리그로서는 다소 힘든 일정이긴 한데 힘들죠. 16강에 오른 팀이 지금 울산, 포항, 전북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이제 1월 말 내지는 2월 초까지 모든 전지훈련 끝내고 2월 중순에 열리는 16강 1차전 준비합니다. 기존에 플레이오프다. 그러면 뭐 홍콩의 어디, 뭐 말레이시아의 맞아요. 어디, 네, 맞아요. 네, 상대적으로 약체와 붙어서 뭐 이렇게 이변을 허용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죠. 그렇죠. 이제는 16강이면 이제 난다긴다는 팀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곧바로 실전이기 때문에 뭐 리그 개막을 앞두고 이렇게 강도 높은 경기를 하면은 뭐 컨디션이 확 올라오긴 하지만 몸이 덜 풀린 상태에서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원하는 경기력 안 나올 수 있고요. 부상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부상도 갑작스러운 부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6강 오른 팀 중에 포항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일단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짧은 기간에 어떤 새로운 색깔을 박태하 감독이 얼마나 입힐 것인가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잘 입고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아직은 기존 옷을 못 벗었거나 그래서 여러모로 포항을 초반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내년 내내 아마도 추춘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J리그가 벌써 칼을 빼들었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0일에 이제 2026-2027 시즌부터 추춘제 실시한다고 아예 발표까지 해버렸습니다. 지금 ACL에 이어서 J리그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대세를 따라야 된다는 주장과 그 우리만의 어떤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마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만이 그렇죠. 현재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팀들은 이제 거의 다 추춘제로 돌아서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찬성하는 입장 아 진짜? 쪽인데요. 뭐 추춘자라고 해서 추운 겨울에 축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단 러시아 리그처럼 추운 겨울 때는 아주 길게 그러니까 휴식기 겸 중간 전지훈련 개념으로 길게 휴식을 취하고 봄부터 여름까지 후반기를 치르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충북 청주 원정에 갔다가 정말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경기 중간에 너무 더워서 그때는 제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막 머리에 뭐 두르고 수건 두르고 선글라스 끼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도 더워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더 힘들다. 진짜? 그렇지. 왜냐하면 추울 때는 사람이 다치진 않아 사고가 안 나는데 더울 때는 팬이든 선수든 쓰러질 수가 있잖아 일사병으로. 저희 지금 목요일 날 21일 날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진짜 춥거든요. 이런 날 축구해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진짜 이거야. 12월 말에는 쉬고 근데 12월 초까지 끝내고 12월 1월 2월 쉬고 3월부터 다시 재개를 해서 경기 수를 약간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저는 추춘제로 언젠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창 기자 생각 좀 어떠신지. 저도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추운 거랑 저쪽이 추운 거랑은 진짜 다르지. 완전 다르거든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일정을 짰을 때 뭐 물론 뭐 저런 데는 약간 남쪽 나라 위주로 음. 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연맹 역시 이에 관해서 분명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J리그처럼 한꺼번에 저렇게 선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는 그렇죠. 말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추춘제를 일본처럼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반대쪽이 좀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일단은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저게 대사라고 한다면 우리도 준비를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추운 쪽에는 돔구장을 좀 지어주면 어떨까. 네, 일본도 그거 논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좀 찬성하지 않을까. 약간 막판에는 버블처럼 해도 좀 될 것 같기도 버블처럼? 하고요. 예, 막판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확실한 논의는 상황이고. 해야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그 전까지는 일부의 생각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본까지 선택을 한 마당에 이제는 이 논의 자체를 이제는 피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논의를 해볼 때가 왔다라는 건 네.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감독 교체. 올 겨울 그 어느 때보다 감독 교체가 많았었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부에서 이제 박태하 감독을 비롯해서 포항, 서울, 제주, 수원 FC까지 네 팀의 감독이 바뀌었고요. 네. 2부에서는 경남, 안양, 충남, 아산, 서울 이랜드, 천안 시티 그리고 수원 삼성까지 절반에 가까운 6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 2부를 통틀어서 10팀, 그러니까 25팀 중에서 40%에 달하는 5팀, 2팀이 감독을 교체한 셈이 됐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정말 큰 폭의 변화인데요. 2023 시즌을 앞두고는 K리그 1에서는 단 한 건의 교체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K리그 2에서는 신생팀 빼고 지금 3팀 정도 바뀐 건데 올해는 정년 대비 3배 이상이 바뀌게 된 거니까 그 폭이 얼마만큼 컸는지 여러분들 커요. 아실 수 있고요. 감독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코칭 스태프부터 바뀝니다. 여기에 선수단이 또 바뀌죠. 전술, 색깔까지 바뀌고 팀 문화까지 정말 많은 게 바뀌게 되거든요. 감독 바뀐 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는 게 2024 시즌을 즐기는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이 분포를 보면은 이게 좀 인상적인데요. 50대 기수로운 과거 이제 K리그는 계속해서 젊은 리더십, 어려졌죠. 40대 심지어 네. 30대도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50대 이상이 부쩍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60대가 1명, 50대가 8명, 40대가 3명. 일부 감독들의 평균 나이가 51.7세, 1년 전과 비교해서 약 3살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K리그 1과 2를 통틀어서 감독들이 지휘한 경기 수도 작년 대비 53경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 시즌은 이 베테랑 감독들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신입 뭐 2, 3년 차 기자들은 아마
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기존의 40대 감독을 상대하다가 50대, 60대 감독을 상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K리그 안팎에서는 그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너무 젊어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 연차 있는 감독들이 등장해서 또 새바람 일으키고 좋은 성적을 내준다면 뭐 젊은 감독들한테 자극도 될 수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그만큼 감독의 풀 너무 또 저연령대로 가면서 이제 풀이 좁아졌던 측면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가능해지는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 감독의 변화에 따른 어떤 새로운 맞대결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기대되는 거는 박태하와 홍명보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예, 나이는 박태하 감독이 한 살 더 많지만 홍명보 감독이 초등학교 일찍 들어가면서 둘이 지금 친구거든요. 네, 포항에서도 신인 시절을 같이 보낼 그렇죠. 정도로 네. 네, 깊은 인연. 그리고 중국에서도 맞대결을 한 기억도 있고 이제는 홍명보 감독이 K리그 감독 4년 차가 되고 그리고 지난 두 번의 리그 우승을 하면서 1강 명장이 됐죠. 근데 여기에 박태하 감독은 55세 나이로 처음으로 네, K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둘의 동해안 더비 어떨지 네, 궁금합니다. 여기에 또 김학범, 이민성, 김은중으로 이어지는 진짜 썼죠. 네. 자카르타 팔렘방 멤버들이 이것도 신기해요. 코칭 스태프가 3명이었는데 네. 여기에 3명이 다 K1 감독으로 간다는 거는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러니까요. 네. 이민성 감독이 먼저 나와서 대전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가 김학범 감독이 제주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았고요. 네. 김은중 감독이 최근 수원 FC 지휘봉을 잡으면서 이 세 감독 간의 맞대결이 상당히 눈길을 끌게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셋이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이 대전에 있었을 때 김학범 감독과 김은중 감독이 와서 응원하러 온 적도 되게 많았고요. 김은중 감독 U20 대표팀 감독했었을 때 김학범 감독이 조언을 당시에 많이 해줬지. 조언해주면서 뭐 브라질 전지훈련지도 김학범 감독이 맞아. 직접 잡아줬고요. 그다음에 이민성 감독은 또 김은중 감독이 놀고 있을 때 수석 코치 제안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어쨌든 이 친하면서도 색깔이 다른 이 세 명의 지도자가 요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도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대전에서 좀 화려하게 은퇴를 했는데 대전 원정에 가는 것도 그러니까요. 네,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뭐 김기동 감독이 아, 스틸리아드에 가는 상대팀 감독 김기동 요것도 그림이 기대가 되고 근데 무엇보다 저는 그냥 학범슨의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뭐 최고령자이기도 하고 일단 촌철살인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막전 미디어데이부터 시즌 내내 뭔가 이슈를 끌지 않을까. 네, 매년 그랬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색깔이 강한 감독들이 좀 더 늘어난 모습이라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데이가 항상 재미없어서 불만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재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러니까 좀 살짝 됩니다. 김학범도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 왜냐면 약간 감독들도 긴장을 하고 말도 조심하면서 그렇지. 재밌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봐야 재밌는 만큼 무엇이 바뀌는지 꼼꼼히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K리그 1 최저 기본급 연액이 2,7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기존에 2,400만 원이었거든요. 300만 원 인상이 됐는데 2020년 최저 연봉이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인상된 지 4년 만에 연봉 인상이 됐습니다. 네. 이 연명은 이 저연봉 선수들의 이 복리 증진과 물가 상승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은 상당히 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년에 뭐 300만 원 올랐다고 뭐 달라지겠어라고 했지만 어쨌든 올랐다는 것 자체에 좀 의의를 두는 분위기고요. 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뭐 직원들, 스태프들의 처우도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부산 박진섭 감독은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코치진 연봉 동결을 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왜냐? 뭐 장비 관리사와 같이 낮은 연봉을 받는 스태프들의 연봉을 대폭 진짜 인상해달라. 고생하세요. 네. 진짜로 고생하세요.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구단이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선수단이. 뭐 이분들 뭐 밥하시는 밥하시는 분들. 뭐 많죠. 네. 근데 어떤 팀은 이제 밥하시는 분들한테 승리 수당을 모아서 이렇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팀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잘 굴러갈 수 있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의식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뭐 창기자도 애 키우지만 애들 진짜 많이 먹잖아요. 이제 학원비도 슬슬 많이 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연봉도 우리 치킨 3마리 시켜주세요. 조금 더 인상됐으면 하는 바람을 뭐 이거 보시진 않겠지만 네, 투적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상당히 감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요. K리그 1 출전 선수 명단이 18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네. K리그 2는 18명 유지가 되긴 되죠? 하지만 네. 어쨌든
이 2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선발 출전하는 선수 11명에서 더해서 기존의 대기 선수가 7명이었는데 최대 9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약간 이탈리아 세리에 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예. 연맹은 이 교체 인원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3명에서 5명으로 바뀌었고 외국인 쿼터도 확대가 되면서 국내 선수 출장 기회가 감소된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골라 쓸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났고 무조건 땡큐지. 그리고 왜냐면은 7명만 데려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선수들한테 기회를 조금 줘서 벤치에 앉고 안 앉고 차이가 맞아. 상당히 있거든요. 네. 현장에서 밖에서 지켜보는 거랑 벤치에서 지켜보는 거랑 상당히 다르고 또 몸 풀면서 또 흐름 맞추는 것도 되게 또 중요한데 수당 문제도 걸려 있고 그렇지. 선수들한테. 여기에 있는 선수들을 지도자들은 최대한 늘리자고 했었는데 사실 구단에서는 조금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었죠. 요거지 어쩔 수 그렇죠. 없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원정에 간다. 2명이 더 늘어나가면 밥 먹는 것도 어쨌든 6개. 어쩔 때는 버스를 한 대 더 해야 될 수도 그렇지. 있어. 네. 그럼 여러 가지 숙소도 방 2개 더 잡아야 되지 막말로. 그러니까 교통비, 뭐 숙소, 승리 수당 비용이 한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는 사실 2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2부는 아무래도 1부보다는 재정적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부담돼요. 18명은 현행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벤치 착석 인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증대가 됩니다. 이것 역시도 외국인 쿼터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통역 자리 좀 늘리자. 그래서 K리그 1은 벤치 크기가 22인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네, K리그 2는 20인 이상 좌석을 구비해야 된다는 내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K리그1 언더 22 선수 미출장 시 교체 인원수 차감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요거는 봐도 모르겠어. 네,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K리그 2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1부는 좀 더 변화가 있거든요. 네. 22야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에 이 교체 인원수를 차감하는 이 의무 출장 제도가 내년 시즌부터 이제 일부 완화가 되는데요. 2021 시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때부터는 교체 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를 했고 2024 시즌부터는 K리그 1의 교체 대기 선수가 지금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거든요. 네. 보시면요. 2023 시즌까지는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가 가능했고요. 1명만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 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가 가능했고요. U22 선수가 2명 이상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 후 1명 이상 교체 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가 가능한 방식. 네. 이게 지금까지 운영됐던 아마 익숙한 방식인데 올해는 변화가 있습니다.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입니다. 중요하죠. 이전에 2명이었는데 이것도 말이 많았었어요. 사실 2명만 하면 사실 교체에 대한 거의 누릴 수 있는 게 없었단 이점이 말이에요. 없지. 그러니까 네. 우리는 22세 선수가 너무 없는데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라는 현장의 볼멘 소리가 상당했는데 3명 교체 가능하고요. 22세 선수가 1명 선발 출장하고 추가로 교체 투입이 없는 경우에도 4명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명만 뛰어도 4장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주로 22 선수가 바뀌니까 기존의 3장이 유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U22 선수가 선발 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합니다. 요거 중요해 보입니다. 네. 교체로 2명 들어가는 거. 교체로. 그러니까 중간에. 네. 그러니까 이제 4명 이상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교체로. 막판에 넣어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건 똑같습니다.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장하거나 1명 선발 출장하고 5명 이상 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22세 선수가 1명 선발 출장하고 없는 경우에 4장, 그다음에 선발 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장 투입되는 경우에 4명 교체 가능하다. 네. 요거를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는데 기존에는 뭐 10분 출전, 뭐 15분 출전 이런 선수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교체 카드를 늘리기 위한 그런 그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꼼수였죠. 꼼수였죠. 그리고 선발 출전한 멤버가 베스트가 아닌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은 사실상 조금 여유를 부리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반쪽짜리 경기가 많았다. 사실 K리그 경기를 보러 오는 팬들한테는 정말 90분 내내 베스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최고의 상품을 제시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좋은 표현이에요. 최고의 상품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이게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아마도 요거를 또 다르게 이용해서 최대한 22 선수를 짧은 시간 투입하는 팀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규정 변화가 좀 K리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5번째는 선수 등록 기간 변경입니다. 네, 기존에는 겨울 이적 시장이라고 하면 정기 등록이라고 K리그에서 부르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주였고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인 추가 등록 기간에는 시즌 중 4주
선수를 이제 연맹에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K리그 추가 등록 기간 종료 후에도 일단 뭐 주변국 경쟁 리그의 선수 등록 기간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는데 다른 데가 안 끝나서 우리 선수를 빼가는데 우리 그 자리를 못 채우는 거야. 그렇지. 네. 그게 대표적으로 여름에 대전 배준호, 서울 이한범 일단 이적료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두 팀 어떻게 됐습니까? 남은 시즌은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바로 치러했습니다. 후반기를. 네, 그런 상황. 예전에는 또 중국 슈퍼리그에서도 K리그가 세팅을 다 끝냈는데 중국 슈퍼리그가 자본력으로 쏙 데려가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줄이자. 예, 그 작년에도 보면 여름에 일본 이적 시장이 우리보다 26일 늦게 끝났고 중국은 약 열흘 정도 늦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마음에는 K리그 이적 시장이 끝나도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을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한번 개정을 해보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개정된 내용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피파가 산정한 선수 등록 기간이 16주 안에서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인데요. 네. 정기 등록 기간은 좀 1월부터 바뀌었죠? 네. 3월 중 최소 8주에서 최대 12주. 추가 등록 기간,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은 시즌 중 최소 4주에서 최대 8주까지. 그러니까 정기 등록 기간과 추가 등록 기간을 합계 16주 이내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아마 골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탄력적에 조금 밑줄을 치셔야 되고 연맹에 문의를 해봤더니 1차 등록 기간은 10주로 일단 책정이 됐습니다. 1월 1일 새해부터 3월 8일까지입니다.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였거든요. 약 보름 정도 먼저 끝난다. 겨울 이적 시장이. 그러니까 3월 초에 지금 개막 예정이니까 개막과 비슷한 시점에 이적 시장도 끝나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겨울 이적 시장 기간이 줄어든 만큼 여름 이적 시장 그러니까 추가 등록 기간이 늘어났는데요.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6주 동안 열립니다. 작년에는 6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였거든요. 그러니까 약 보름 정도 늘어난다. 정리하면 겨울 이적 시장은 전년 대비 보름이 줄어들었고 여름 이적 시장은 전년 대비 보름이 늘어났다. 그래서 아마도 여름 이적 시장을 즐기는 묘미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은 주요 선수의 해외 리그 어떤 진출에 대한 어떤 K리그의 대비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프로 유소년 선수 모두 심폐소생술 교육을 연 1회 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2024 시즌을 앞두고도 약간의 변화 보였기 때문에 요 흐름에 맞춰서 경기를 보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구단은 아마 숙제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22세 시즌 초에 저는 느낌이 어느 한 팀이 이거를 숙지 못해갖고 또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